네, 10월 19일 월요일입니다. 킹슈맨으로 한 주의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김준우 변호사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네. 네, 요즘 그 킹슈맨 출연하시면서 얼굴이 굉장히 심수가 훤해진 느낌입니다. 얼굴이 밝아지셨어요. 가짜였습니다. 메이크업이 잘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벌써 겨울의 초입에 들어서는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독감 예방접종을 맞을 시기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다들 맞으셨어요? 아니요, 아직 오늘부터 아마 무료 접종이 시작되지 네, 않습니까? 70세 이상은 무료 오늘부터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르신들부터 이제 쭉 밀리기 때문에 네. 네, 병원에는 저희 뭐 한 3, 40대는 조금 한 2주 정도 기다렸다 가는 게 네. 예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창석 의원 맞으셨어요? 저도 이제 차례를 기다렸다가 맞을 예정이고요. 아직까지는 맞진 않았습니다. 어린이는 진작부터 무료 접종이 되지 않았나요? 저는 이제 취약 아동이기 때문에 미취약 아동 그 다음입니다. 그렇군요. 예. 가만히 있는 또 아동이기 때문에. 네, 관련해서 안내를 좀 드리면요. 자, 오늘부터 어르신 대상 독감 예방 접종이 시작됩니다. 만 70세 이상은 오늘부터, 그리고 만 62세에서 69세까지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내가 생각했을 때 나 좀 건강하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어르신들 가까운 보건소로 가셔서 접종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70 넘은 부모님이 계신 자녀분들 기왕이면 부모님 모시고 직접 가시기 바라고요. 자, 이렇게 정리하고 다음 본격적인 토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순서는 오늘 화제 인물에 대해 알아보는 인물킹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사실 인물이라기엔 살짝 애매한 무생물도 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씩 소개해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김봉현, 윤석열 심실어줄 한방 필요하다고. 자, 두 번째,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27일 해양 방류 결정. 세 번째, D마켓 아이 20만 원입니다. 자, 첫 번째 인물은 김봉현 전 스타 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짧은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함께 보고 와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라임 사태 주범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 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입장문이 공개됐습니다. 파장이 아주 큰데요. 일단 내용부터 한번 짚어보죠. 네, 지난 10월 16일이었죠. 이 서울신문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입장문의 이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시면요. 2019년 7월경 A 변호사와 검사 3명에게 청담동 소재 룸사롱에서 1천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이후 검사 1명이 얼마 후 라임 수사팀에 합류를 했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 변호사에게 수억 원을 지급한 후 실제로 로비가 이루어졌고 검찰 면담 시에 이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라는 내용도 담겨져 있었습니다. 네, 일단 A 변호사, 검사 3명, 그리고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 변호사 이런 익명의 인물들에 대한 얘기들이 담겨 있는데요. 이 중에서 옥중 입장문에는 이런 로비뿐만 아니고요. 협박과 회유를 당했다는 걸 암시하는 내용도 담겨 있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낯익은 이름이 2개가 등장합니다. 윤석열 그리고 강기정인데요. 오창석 의원. 네, 이제 서울신문에서 공개한 이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이제 입장문에 따르면 두 사람의 이름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일단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했었던 이 문맥을 함께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A 변호사 첫 접견 때부터 윤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려면 강력한 한방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청와대 행정관으로는 부족하고
청와대 수석 정도는 잡아야 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요. 또한 여당 정치인들과 청와대 강기정 수석 잡아주면 윤석열 보고 후 조사 끝나고 보석으로 재판받게 해주겠다고 함. 협조하지 않으면 구형 2, 30년 준다고 했다고 네. 협박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네. 윤석열 총장과 강기정 전 정무수석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총장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 그리고 청와대 강기정 수석을 잡아야 한다. 이런 노골적인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쯤 되면 진술 조작이냐 또는 짜맞추기 수사냐 이런 얘기 나오고요. 또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만 협박죄에 해당될 수도 있겠다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면 구형 2, 30년에 해당하는 뭐 구형을 받게 하겠다는 내용 같은 경우는 협박죄에 해당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아직까지는 김봉현 전 대표의 일방적인 진술에 불과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검찰이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수사를 하면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아마 당사자는 이런 말 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 특별한 증거가 나오지 않아서 아마 이거와 관련해서 형사처벌까지 이어지기는 그렇게 간단치는 않아 보입니다. 네, 그러면 진술의 신빙성을 조사하기 위해선 동기가 중요할 텐데요. 네. 김봉현 전 회장 옥중 입장문을 쓰기엔 동기가 있다고요. 네, 김 전 회장의 이 말에 따르면 이 언론의 묻지마식, 카더라식 이 토끼몰이 보도를 접해보고 네. 검찰의 짜맞추기식 수사를 직접 겪어보니 대한민국의 검찰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검찰 개혁이 반드시 필요해서 이런 옥중 입장문을 썼다 이런 입장인데, 자 일단 김봉희 전 회장의 옥중 입장문에 대한 해석을 두고 여야가 거세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관련 모습 직접 보시겠습니다. 법무부의 감찰을 통해 김 전 회장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금융 사기 사건과 별개의 수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검찰에 대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공수처 출범이 시급합니다. 대통령의 엄한 두 차례의 지시보다 피의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더 전국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네, 옥중 입장문 때문에 공수처 설치냐 아니면 특검이냐 이런 양쪽의 입장에 충돌하게 됐는데요. 여당은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반면에 야당은 특검의 수사를 맡겨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있을 서울고검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그리고 동부지검 국감에서 또 한 차례 충돌이 예상되죠. 네, 그동안은 옵티머스나 라임 사태와 관련해서 야당의 여당에 대한 일방적인 공격, 공세 네. 국면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김봉현 대표의 새로운 진술문 이후에는 네. 또 여당 쪽에서도 야당을 일부 공박할 수 있거나 또 검찰을 공격할 수 있는 측면이 나왔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피 튀기는 공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국감 정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연결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라인뿐만 아니고요. 옵티머스도 있습니다.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김경현 민주당 의원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서 특검을 수용하는 대신 의원직을 걸라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두 사람의 공방 직접 보시겠습니다. 반대로 저의 투자가 권력형 비리가 아닌 단순 투자인 것이 확인될 경우 주호영 원내대표도 의원직 사퇴로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십시오. 주호영 원내대표님, 자신 있다면 합시다. 아니 우리가 왜 걸어? 김경협이가 그걸 요구할 권한이 뭐 있어? 그리고 우리는 제대로 수사하라는 거야. 제대로. 우리는 누가 어떻다 그런 흔적이 있고 냄새가 나니. 네, 지금 특검 도입을 두고 의원직을 걸어라. 아니다. 내가 왜 그걸 거냐. 뭐 이렇게 김경호 의원하고 주호영 원내대표 사이에 신경전이 오고 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사실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방금 인터뷰에서도 느끼셨다시피 굉장히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내가 왜 거냐. 네. 사실 이제 이 사건은 이제 피해에 대한 규명과 그리고 재발 방지를 해야 되는 일단 일반 국민에 대한 보호가 첫 번째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두 번째, 이를 무마하는 과정에서 정관계 로비가 있었느냐라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김경협 의원의 투자 내용이라든지 진영 행안부 장관의 투자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개됐으니 야당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고위공직자가 관련되어 있어서 청와대나 또는 정부 여당이 좀 무마시켜 주려는 것이 아니냐 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김경협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나는 단순 투자였고 나는 증권사 직원을 통해서 단기 투자를 했고 투자금을 회수했다. 라고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허위로 드러날 경우는 김경호 의원 스스로 말했듯이 이제 의원직을 걸어야 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 출납 내역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허위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정치 공세를 퍼부은 야당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라는 것이 이제 김경업 의원의 입장인 것이고 주호영 의원은 이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특검을 도입하자는 거지 의원직을 왜 걸 필요가 있느냐라고 이제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 일단 지금 김봉현 전 회장의 입장문이 발표가 되고 검찰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배준영 대변인이 대통령이 2번이나 강하게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의 말에 노란하고 있다 이런 식의 취지로 이제 보도문을 발표했는데 대통령의 입장문과 피의자의 입장문은 양립할 수가 있습니다. 피해자도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대통령이 말했던 것처럼 더 강도 높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만 현재 이제 조사 기관인 검찰에 대해서도 뭔가 혐의점이 있어 보이니 그리고 직접 피의자가 자신이 그렇게 했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검찰이 과연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검찰 조직에서 뿜어져 나올 수 있는 특검도 여당은 못 믿겠다. 그러니까 공수처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자, 말씀하셨다시피 이 사건은 금융사기 피해자들에 관련된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정치권 연루 의혹이 있습니다만 지금 튀어나온 것은 또 검찰이 일부러 수사를 미비하게 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충돌하게 되는 것이 법무부와 검찰인 거죠. 자, 어제 법무부 발표가 나온 지 1시간 반 만에 대검, 특히 검찰에서 대검이 중상모략이라는 반박을 했습니다. 자, 김봉현 조사 주도권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것 같은데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네, 이제 지금 쟁점이 사실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야권 정치인이 연루된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가 됐느냐 이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검사들이 이제 뭔가 향응을 받은 것 같은데 그에 관한 수사는 제대로 되고 있느냐 두 가지인 것 같고요. 지금 검찰청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측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야권 정치인과 관련된 부분은 보고를 받았고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근데 검사와 관련된 부분은 자기는 보고받지 못했고 이제 언론 보도를 말아서 이제 수사를 착수한 거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해서 좀 사실 무근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문제는 워딩이 중상모략이라는 센 워딩이 나오면서 굉장히 좀 뜨겁게 또 다시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좀 붙는 그런 형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찬 소님 어떻게 분석하세요? 사실 대검과 법무부 정면 충돌 양상인데요. 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 입장에서는 검찰이 연루되어 있다라는 입장문이 발표가 됐으니까 피의자인 신분을 떠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만약에 법무부 입장에서 이러한 입장문이 발표됐는데도 검찰을 그대로 두둔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또 다른 일각에서는 아니 검찰과 법무부도 결국 한 통속이냐라는 이야기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혹이 제기되었다면 법무부 입장에서는 이 의혹을 해명해 주는 것이 당연한 의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당연히 이렇기 때문에 검찰은 어느 정도 배제를 하거나 감찰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필요하다. 감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있어 실제로 수사 과정에 수사팀이라든지 수사 검사들이 여기에 연루되어 있다는 정황이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 부분이 확실하게 소명될 때까지는 그 검사는 이 조사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또 당연하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약간 이례적인 이슈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어제 윤 총장이 한 언론사와 통화를 합니다. 그리고 턱도 없는 이야기라고 직접 반박에 나섭니다. 중상모략이란 대검의 입장에 이어서 직접적인 턱도 없다는 반박. 이것도 참 이례적이죠. 네, 일단 윤석열 총장의 워딩을 좀 한번 그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턱도 없는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수사를 내가 왜 뭉개느냐. 수사팀이 야권 인사에 대해 수사한다고 해서 수사하라고 지시를 했고 지금도 수사 중이다. 여야가 어디 있나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원론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가 들어갔다. 아까 전에 김봉현 전 회장이 윤석열 총장을 돕기 위한 한 방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한 번쯤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오히려 다시 말씀드리지만 법무부에서 아니 피의자 말을 어떻게 믿냐. 윤석열 총장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두둔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 의심해 볼 수는 있으나 지금 일단 윤석열 총장이 공개적으로 아니라고 얘기를 했으니 윤석열 총장을 당장 감찰이라든지 뭐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나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국감에서 중앙지검에 대한 국감이 있으니까요.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내일 다시 한번 관련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얼마 전 저희 킹덤 주제로도 다뤘었는데요. 일본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화요일인 27일이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대거 방류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자국 내에서도 거센 반발이 일고 있는데요. 관련 영상 보시겠습니다. こうした整理を踏まえ、政府内での検討を深めた上で、適切なタイミングで政府と責任を持って結論を出していきたい。業者の了解なしには海洋放出は行わないというようなお約束もあるという中の下で我々進んできて
努力も随法にしかねないし、また将来にわたっての、漁業の展望も開けない、極めて大きな禍根を残すようなことになるという。네. 일본 유력 언론들에 의하면 일본 정부가 오염수 해양 방류를 이미 결정한 것 같이 보이던데요. 어떻습니까? 네, 관련해서 마이니치 신문에서 지난 17일 보도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제1원전의 탱크에 보유하고 있는 오염 처리수의 처분 방법에 대해 정부는 27일에 열릴 이 페로 오염수 대책 관계 강요 회의에서 해양 방출을 결정할 방침이다라는 보도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다만 곧바로 방류하는 것은 아니고 2022년 9월경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 보도 특종이었죠. 결국 2년 뒤에 방류하겠다 이런 얘기였는데 일본 내에서도 반발이 아주 심하군요. 네, 맞습니다. 인근 지역 주민들도 굉장히 예상하지 못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노자키 테즈 일본 후쿠시마현 어업연맹 회장의 말에 따르면 이 정부에서는 관계자들이 모두 합의하지 않으면 방류하지 않겠다라는 정부의 약속을 믿고 계속해서 일을 해왔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카시히로시 전국 어업협동조합 연합회 회장은 앞으로 어업 전망을 예상하기 힘들 정도로 큰 화근을 남기는 일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관련한 내용은 저희도 한 차례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특히 방사성 오염수를 방류하게 되면요, 220일 내에 제주도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1년 후에는 동해안까지 유입된다. 이런 거 분석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 주세요. 어떻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작년이었습니다. 2019년 8월에 쇼 버니 그린피스 수석 전문가가 해류의 움직임을 설명하면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 해류의 흐름을 살펴보면 결국은 우리나라 남해 그리고 1년이 지나면 동해까지 올라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화면과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이 발생했었던 그 지역부터 방류를 하게 된다면 북태평양 해류를 따라서 캘리포니아 해류, 그리고 다시 북적도 해류, 쿠로시오 해류를 통해서 일본 동해는 물론이고 한국 동해까지 흘러올 수가 있다라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현재 해양 오염수 보관되고 있는 탱크가 차는 시기가 2년 정도 남았다고 합니다. 2020년 9월 기준으로 한 123만 톤 정도 차 있다고 하는데요. 하루에 160톤 정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니까 2년 전 안에 꽉 탱크가 찬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관련돼서 다른 대책의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논의가 있습니까? 네, 일단은 오염수 저장 방안을 늘리는 방안이 남아 있습니다. 이 방안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계속해서 방류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린피스뿐만이 아니라 인접국 그리고 해류가 맞닿는 국가들은 모두 반발할 수밖에 없고 대안이 있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렇죠. 있는데. 결정적으로 일본 어업협동조합 회장들도 나서서 이것은 일본의 어업 전체를 말살시키는 것이다라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일본 정부가 제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왜 현 정부, 그러니까 일본의 정부에서 잘못한 것을 세계가 같이 책임져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책임지고 일본이 이런 자세를 펼쳤을 때 사실 다른 국가에 대한 신뢰도 회복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지금 전 세계 바다로 흘려보내서 공동 책임을 하자, 그리고 전 세계 바다로 흘려보내서 같이 피해를 보자라는 이런 입장을 취할 경우에 일본이 가지는 이제 국가 전 세계적인 신망도도 저는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요. 또한 이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가 결정이 되면 설비 준비 등을 거쳐서 2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2년 정도 시간이 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2년 정도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 충분한 수기를 거쳐서 이 저장 공간을 넓히는 방안을 좀 채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준일 변호사, 법적으로 일본의 행동을 막을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근데 이제 단순히 오염수를 방류하는 거면 국제해양법 협약이나 세계 원자력 기구에서 좀 제재할 방법이 있을 텐데, 현재까지 검토되는 방안은 사실은 일정한 재처리 과정을 통해서 오염수를 또 방류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또 유사일에 처음 일어나는 일은 또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정확하게 오염수를 정말 제대로 처리를 할 것인가, 재처리를 해서 그 수치들을 지금 믿을 수 있는가, 일본 정부의 원자력 정책과 관련해 투명성이 확보돼 있는가에 대한 물음표가 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오염수가 어느 정도 처리됐을 때 방류돼 있는 경우에 환경 생태 단체들 같은 경우 이 부분은 당연히 격렬하게 반대를 하지만 국제사회, 국제법
법적 규범으로 이것까지 규제하기에는 현재로서는 조금 요원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좀 부정적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부정적이다. 일본의 투명성을 믿을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스가 총리 취임 이후에 한일 관계가 좀 회복되나 기대가 있었습니다만 악재뿐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낙연 대표가 어제 스가 총리의 측근이죠. 스가 총리의 신복인 가와무라 다케오 한일의원연맹 간사장을 만났습니다. 여기서 오간 얘기를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어제였죠. 18일. 두 사람은 비공개로 40분간 만나서 이 면담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면담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한일 사이에 있는 문제들, 무역 마찰이나 지소미아 문제 등에 대해서 이 정부 간 계속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된다라는 내용에 두 사람 다 동의했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고 하고요. 한편 이 이낙연 총리가 스가 총리가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야스쿠니 신사의 공물을 복납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자 이 가와무라 이 간사장은 이 아베 총리 시절부터 쭉 이어오던 관행이다. 하지만 한국과 중국의 비난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겠다라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네, 자, 세 번째 주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사용자의 동네를 기반으로 직거래 및 따뜻한 나눔이 이루어지는 곳, 그리고 직접 낚시한 물고기를 판매하고 10,000원짜리 지폐를 10,000원에 팔기도 하는 곳. 자, 여기까지 하면 어딘지 아시겠죠? 자, 요즘 최근 사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중고마켓, D마켓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20만 원의 아기를 팔겠다, 이런 글이 올라와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지난 17일 이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30분경이었다고 합니다. 오후 6시 30분이었는데요. 이 D 중고거래 사이트의 게시판에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이 서귀포 지역 카테고리에 올라온 글이었는데요. 아이를 입양합니다. 36주 되어 있어요라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이불에 쌓여 이 잠을 자는 아이의 사진 2장과 함께 20만 원의 가격도 제시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황당하고 이 분노를 끌어오르게 하는 게시물이 올라오자 이 제주도 맘카페 등 이 커뮤니티 등에서도 굉장히 분노하는, 성토하는 글들이 올라왔는데요. 해당 게시물은 곧바로 이 삭제가 됐지만 이를 본 많은 네티즌들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경찰은 IP 추적 등을 통해서 이 게시물을 올린 사람이 누군지 찾아냈습니다. 제주도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사연이 좀 알려지고 있는데 처음에는 입양 상담을 받고 화가 나서 그랬다는 아이 엄마의 해명이 공개되기도 했었습니다. 초반에는 당연히 비난 목소리가 줄을 잃었죠. 하지만 점차 비난보다는 이분을 도와줘야 한다는 건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준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일단 그런 글을, 부적절한 글을 올렸으니까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련한 최소한의 조사는 해야겠지만 실제로 들여다보면 이분이 사실은 미혼모고 여러 가지 이제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굉장히 막막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올렸을 글일 개연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얼마나 아이를 스스로 키우기가 좀 어려운 우리 사회 환경인지까지 돌아본다면 지역사회나 시민사회에서 좀 이분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이제 구조적인 이 문제들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환기해보는 사건으로 기억하는 것이 맞지, 이분에 대한 도덕적 비난과 공격이 핵심이 돼야 될 사안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원희룡 제주지사가 페이스북에서 이 글을 보고 너무 놀랐고 마음이 아팠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분노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비난보다는 사회가 도와주는 것이 먼저다, 이런 얘기를 했죠. 사실 아이 한 명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사례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사실 심각한 주제이긴 해서 이런 얘기 드릴까 싶긴 한데 이 사이트는 이런 얘기도 올라오긴 해요. 가끔 농담 같은 얘기긴 합니다만 우리 남편 팝니다. 네. 우리 남편 60만 원 돈 드릴 테니까 팔아요, 이런 얘기일 텐데. 안 팔리는 비매품을. 네. 맞습니다. 여러 내용들이 올라오긴 합니다만, 그러나 사실은 중요한 악용될 소지가 있는, 그러니까 자유롭게 올릴 수 있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악용될 여지가 많습니다. 특히 불법 의약품 거래 같은 것들이 활개치고 있다는 내용도 있던데 이거를 방지할 방법이 있을까요? 근데 이런 자유로운 오픈마켓 같은 경우 사실 이제 완벽하게 규제를 통해서 이제 막는 방법이 좀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불법 의약품 같은 경우 더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도 공중 화장실 같으면 각종 불법 의약품을 판매한다는 스티커가 수십 년째 붙어 있지 않습니까?
좀처럼 참 규제가 참 잘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들고요. 다만 이제 온라인 상거래의 특성상 또 역시 피해자가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점 때문에 피해액이 계속 늘어나고 피해 건수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수사기관이나 국가에게 모든 걸 맡기기보다는 사실 개인이 그 소위 이제 안전결제 시스템을 충실하게 사용하는 것 외에는 사실 큰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라임 사태 주범으로 지목된 김봉현 전 회장의 옥중 폭로부터 무료 나눔 중고 거래 사이트의 악용 사례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인물킹이었습니다. 네, 킹슈맨에서 쏠쏠한 정보를 담당하고 있는 티키타카 뉴스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B급 제품 전성시대 흠집이 어때서? 입니다. 네, 코로나19와 이 장기 불황으로 요즘 떠오르고 있는 새로운 소비 트렌드가 있는데요. 바로 리퍼브 제품입니다. 다시금 새롭게 꾸민다라는 뜻을 지닌 리퍼비시의 줄임말로 약간 이 물건에 흠집이나 하자가 있는 제품들을 뜻하는데요. 오창석 의원, 그런데 이렇게 하자가 있는 물건 사람들이 요즘 일부러 찾아서 구매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일입니까? 네, 일단 이 리퍼브 시장이 매년 성장을 하고 있고요. 총 1조 원 규모에 달하는 시장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성장 추세인데요. 이 리퍼브 제품 같은 경우는 일단 고객이 구매를 했다가 단순 변심으로 반품한 경우, 그러면 사실은 제품에 하자가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겠죠. 네. 그리고 제품이 출고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스크래치가 있는 경우, 새 제품이긴 한데 약간 새 제품이라고 얘기하기 좀 애매한 부분, 그리고 전시됐던 상품입니다. 우리 흔히 오프라인 매장에 가보면 전시를 두고 이 제품이 어떻다라고 설명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만들이죠. 이런 제품을 일단은 한 번은 거쳤기 때문에 최소 이제 반값부터 시작을 해서 정가의 90%까지 할인이 되는 놀라운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저는 특히나 이 전자제품 쇼핑하러 갔을 때 전시 제품을 주로 구매하는 편이거든요. 전시 제품이 없으면 바로 나옵니다. 네,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사실 외관상 흠집이 좀 있더라도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인데요. 이 리퍼브 제품에도 인기 품목이 따로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제품들이 있나요? 일단은 역시나 가전제품이라고 할 수가 맞군요. 있겠죠. 예. 가전제품 매장이 사실 많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에. 그리고 직접 만져보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가전제품 매장에서 사용된 이 제품을 리퍼브 매장으로 내놓아서 이제 판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보시고 있는 화면과 같이 전혀 이제 판매가 되지 않은 새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전시된 현장에서 고객들이 문을 여닫다가 생겨난 스크래치 때문에 일단은 새 상품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세탁기를 돌렸을 때 이 작동에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 정도 할인을 한 후에 리퍼브 매장으로 나간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 신혼부부, 가성비를 잘 따지는데 이 신혼부부들이 이런 리퍼브 매장을 방문해서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가전제품도 리퍼브 제품이 굉장히 인기가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 가구도 리퍼브 제품으로 구매를 하면 좀 쓸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외관상에 좀 흠집이 있더라도 가구도 쓰는 데는 사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요. 어떤가요? 네, 실제 그렇습니다. 네, 가구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케아라는 브랜드에서는 바이백이라는 이제 제품 런칭을 했는데요. 이 바이백 같은 경우는 자사 제품입니다. 이케아 제품을 샀다가 다시 이제 판매할 수 있는 경우를 산정했는데요. 거의 새 상품과 동일하다는 경우, 그리고 스크래치가 조금 있는 경우, 그리고 사용감이 좀 많이 있는 경우인데 역시나 반값부터 90%까지 할인이 가능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케아가 받아들였을 때 제품을 제대로 검수한 다음에 또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때문에 제품에는 전혀 또 문제가 없다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가구, 가전 등 이런 제품들 저도 좀 더 찾아보고 한번 구매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제품들을 좀 구매할 수 있는 전문 사이트나 매장 같은 게 존재를 합니까? 네,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2017년 같은 경우는 이런 리퍼브 매장 오프라인으로 약 100여 개 정도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기준입니다. 약 2년 만에 2019년 400여 개, 무려 4배 성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가성비를 따지는 똑똑한 소비자들이 많이 증가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티몬이라는 사이트 같은 경우는 아예 리퍼데이를 만들면서 리퍼 전문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매출이 무려 52%나 급격히 신장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제조사, 리퍼브 제품 중에도 렌탈 제품들 있죠. 정수기 같은 경우. 이 렌탈 제품 같은 경우도 리퍼브 매장에 나와서 최대 30%까지 할인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또 한때 이 요식업계 종사자였지 않습니까? 고깃집을 운영해 봤기 때문에 이 식료품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제 생각에 얼마 전 화제가 되었던 이 종원이 형님과, 죄송합니다. 좀 신분이 좀 있어가지고. 최종원 씨 말씀하시나요? 아닙니다. 백종원 씨 네.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백종원 이 사장과 이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합작해서 만들었던 이 못난이 감자. 그것도 리퍼브 제품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일종의 리퍼브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일단 고객에게 새 상품으로 판매하기 어려운 상태를 다 리퍼브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종 못난이 감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규격에 맞지 않거나 조금 작은 경우를 이제 못난이 감자로 분류를 하는데 이 30만 톤을 죄송합니다. 30톤입니다. 30톤을 사달라는 이제 요청을 받고 네. 그래서 자사 제품, 자사 매장에서 판매를 해서 완판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네, 30만 톤이면 전 세계 감자 다 모아도 채우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30톤이었군요. 예,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저도 이제 고깃집 운영하면서 재고가 남지 않습니까? 고기가 남으면 항상 전화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창석 평론가에게 전화하면 항상 와서 2배 가격으로 먹어줬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저에게 정용진 부회장 같은 존재가 바로 오창석 평론가였었는데요. 자, 근데 이 못난이 감자 같은 경우 30톤 만약에 판매가 되지 않고 그냥 버려졌다면 이게 다 쓰레기였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모두 쓰레기가 될 뻔했었죠. 30톤이라는 규모가 정말 적지 않은 규모인데 이것을 어디에 처분해야 하는 것도 사실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함부로 처분했다가 또 환경 오염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잘 소비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해남 고구마 역시 못난이 고구마로 판매했었다라는 것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현대 사회 트렌드 중에 가치 소비가 있는데요. 이 네. 가치 소비의 맥락도 맞아서 잘된 선택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우리나라는 이렇게 계속해서 리퍼브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해외 시장은 어떤 상황인지 궁금한데요. 어떤가요? 네, 일단 영국의 사례를 좀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반 대비 가격이 30% 저렴한 못난이 채소 상품, 그러니까 감자, 고구마를 포함한 채소 전체로 이때 확대를 했는데요. 일단 영국의 한 요리사, 프랑스의 한 요리사는 수프에 들어간 못생긴 당근을 누가 알아보겠느냐라고 하면서 이 못난이 채소 또는 새 상품으로 판매하기 어려운 채소들을 적극적으로 소비하자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규격에 맞지 않을 뿐이지 영양분이나 맛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라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 눈에 안경이라는 말이 있듯 조금 못났다고 홀대받던 못난이 제품들이 당당하게 인기를 누리는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겉모습이 조금 못해도 맛이 제대로고 성능이 제대로면 그 진가를 알아봐주는 주인을 만나듯 중요한 건 바로 알맹이겠죠. 우리 모두 내면의 아름다움, 이 내면의 쓸모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해요. 네. 네. 자, 그 댓글 보니까요. 네. 고객은 믿고 사는데 고객을 2번 울리면 안 된다. 이런 질문도 있고. 또 오창석 의원 실수가 의도적인 것이냐 예쁜 실수냐. 맞습니까? 실수? 의도적 실수는 아니었고요. 30만 톤이 나온다 하더라도 네. 가치 소비를 할 수 있다면 좋겠고 최근에 강원도 최문순 지사가 강원도 농작물이 잘 팔리지 않아서 직접 이제 판매에 나서기도 했었는데 이 못난이 감자나 이런 부분도 역시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또 완판이 되었다는 점. 네. 맛이나 영양분에는 전혀 변화가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댓글도 전해주시죠. 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상황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봉현 전 회장에 관련된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요. 지금 현재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봉현 말이 사실이라면 윤석열의 시간은 끝난 듯 공수처 즉시에 출범하라. 네, 의원직 걸라니까 당황? 이 주호영 원내대표의 표정 보고 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도 전 세계 민폐국 나쁜 니폰 이러면서 라임을 맞춰서 또 이렇게 댓글을 올려주신 분도 계시고요. 탱크 더 만들어서 거기 저장하면 되잖아. 맞는 말씀이거든요. 이런 댓글도 올라와 있었습니다. 실시간 댓글 상황 알려드렸고요. 지금까지 오창석 MC 장원의 티키타카 뉴스였습니다. 집을 넣으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죄를 지었으니까 집을 넣으시라고.
성실하고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그런 기업인 납세자는 보호하고 대신에 악의적 진영적인 탈세자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그런 방향으로 세무 행정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킹덤 주제 포상금 20억 추적 악의적 고액 체납자입니다. 일단 악의적 고액 체납자 숫자가 얼마나 되나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데요. 매년 국세청에서 고액 체납자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준이 뭡니까? 네, 우리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1년 이상 2억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이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고요. 지방세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이상, 물론 이거는 지역에 따라서 조례로 3,000만 원을 최저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징수법 자체에서는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또 이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요. 상습 그리고 고액 체납자들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기준이 있고요.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는데요. 역시나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국회의원들이 고액 체납자들이 내지 않은 세금을 밝혀냈습니다. 그 정도가 꽤 상당하던데요. 네, 어떻게 보면 매년 국정감사할 때 단골 주제라서 뭐 새롭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번에도 밝혀진 게 이제 2019년 기준으로 해서 지금까지 지금 현재 체납된 것이 51조, 인원은 한 5만 8천 명 정도 가량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51조. 네. 이 가운데서 이제 현재 누적 징수액 자체는 작년 같은 경우 1조 한 5, 6천억 정도를 이제 징수했다고 밝혀진 상황입니다. 네, 누적 체납액이 51조면요. 2019년 서울시 예산이 31조니까 서울시 예산보다 훨씬 많은 금액인데요. 자, 명단이 공개된 대표적인 고액 체납자가 누군지 이것도 좀 한번 살펴보죠. 네, 일단 고액 체납자 명단을 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가장 많이 체납한 사람부터 말씀을 드리면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자로 알려진 홍모 씨가 1,633억 원을 내지 않았고요. 그를 이어서 전 신동아 그룹 회장입니다. 최순영 회장이 종합소득세 등 포함해서 1,073억 원, 그리고 전 한솔 부회장이죠. 조동만 부회장이 양도소득세를 포함해서 714억 원, 그리고 전 제2유개발 대표이사죠. 주수도 전 대표이사가 법인세 등 570억 원을 체납을 했습니다. 또 있습니다. 전 유병헌 회장의 장녀인 유섬나 씨가 증여세 등 111억 원, 그리고 전두환 씨가 양도세 등 31억 원을 체납한 것으로 현재까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모두의 면면을 보니까 한때 경제면 혹은 사회면을 장식했던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특히 빠지지 않는 분이 있군요. 역시 전두환 씨인데 전두환 씨는 지방세도 체납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서울시가 네,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 서정엽 부시장이 이야기를 남기기도 했었죠. 체납 징수 위에서 2차 가택 압수수색도 검토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남겼고, 더불어민주당의 양향자 최고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전두환 씨를 반드시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 전직 대통령이 아닌 고액 탈세자로 불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남겼는데, 서정엽 부시장이 이야기를 남겼었던 2차 가택 수색. 근데 1차가 있었다는 것이죠. 1차 가택 수색을 통해서 동산과 미술 작품을 판매를 해서 6,900만 원을 징수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잠깐 여러분의 킹덤을 더 익사이팅하게 만드는 킹덤 퀴즈 나갑니다. 잘 들으시고요. 정답을 맞춰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고액 체납자가 가장 많은 곳은 어디일까요? 1번 서울 강남구, 2번 경기도 용인시, 3번 서울 송파구. 네, 연체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을 것 같은, 세금 자체를 많이 낼 것 같지 않은 우리 오창석 의원 한번 정답 맞춰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고액 체납자가 가장 많은 곳,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사실 1번 아니면 3번이 무조건 돼야 됩니다. 가장 비싼 땅과 비싼 건물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네, 저는 이건 고도의 페이크일 가능성이 높다. 네. 이제 제작진의 출제 의도까지. 그렇습니다. 2번 지금 초가집 같은 게 나왔거든요. 옛말에 이 곳간에서 인신 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2번이 이제 곳간을 보여줬거든요. 저는 이게 상징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네. 용인입니다.
아주 간사합니다. 오창석 의원. 네. 사실 이런 이 숫자를 살짝 우리 제작진들이 부려봤는데 그걸 또 간파하고 정답을 맞추네요. 맞습니다. 정답은 2번 경기도 용인시입니다. 인구 108만의 경기도 용인시는 2019년 기준으로 고액 체납자가 가장 많은 곳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 고액 체납자가 많은 곳 탑 5를 살펴보면 경기도 용인시가 1,205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다음으로 경기도 고양시, 아유 제가 살고 있는 곳인데 그 다음은 수원시, 성남시, 서울시, 강남구 순이었습니다. 체납액이 많은 곳으로 탑 5를 살펴보면 경기도 용인시가 1위였고요. 다음으로 서울시, 강남구, 그 다음에 경기도 고양시, 서울시 서초구, 경기도 성남시 순이었습니다. 네. 용인시가 이렇게 많네요. 자, 얼마 전이었죠. 국세청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악의적 체납자 812명을 추적 조사했고요. 그 안에서 성과를 얻었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짚어주시죠. 네, 그 국세청에서 이제 예전과 달리 좀 빅데이터 정보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1월부터 8월까지 현재 이제 징수에 나서면서 벌써 1조 5천억 정도,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 1,600억 정도 더 많이 거뒀다는 거고요. 예년 수준 1년치를 거의 거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국세청에서 자신들이 이제 성과를 좀 내고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봄직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시 말씀하신 것처럼 국감에서 늘 나오는 얘기이기도 하지요. 자, 서울시의 유명한 체납 징수팀이 있습니다. 38 세금 징수과인데요. 체납 징수팀의 활동에 첫 버전을 방불케 한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단 38 징수과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작년까지 무려 161억 원을 이제 징수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왜 38이 붙었느냐? 이걸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광땡인가요? 대한민국 이제 헌법 자, 그 말씀 왜 안 하시면 헌법 조문에서 가져왔다고 하는데요. 징계 들어옵니다. 네. 헌법 제38조입니다.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진다. 라고 해서 이 38조에 38을 떼와서 38 징수과라고 했고요. 저희가 학급 급훈이 있듯이 징수과에도 과훈이 있다고 합니다.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징수한다라는 것이고요. 신혼여행에서 귀국할 때 공항에 따라가서 친정집에 가는 것을 추적해서 체납자가 사는 고급 주택을 찾아내는 등 첩보전을 방불케 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38은 모든 국민은 납세 의무를 진다는 헌법 제38조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네. 제가 너무 무식한 소리를 했네요. 예, 반성하겠습니다. 네, 예, 꼭 잘못했습니다. 짚어드리겠습니다. 예. 네. 알면서 방송을 위해 희생하신 거라고 이해하겠습니다. 전 희생 같은 거 안 합니다. 진짜 몰랐습니다. 예.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알게 됐으니까요. 네. 예. 배움은 좋은 것이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명단 공개를 하고요. 끈질긴 추적을 하는데도 고액 체납자들이 끄떡없는 이유,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궁금하실 겁니다. 특히 체납자의 명단 공개가 삭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이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일정한 기한이 지나면 또 삭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국세청 국세기본법상 소멸시효가 지나게 될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삭제가 되는 건데요. 물론 이제 액수에 따라 좀 가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5억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10년이고요. 네. 이제 그 이하인 경우에는 5년입니다. 네. 쉽게 얘기하면 이제 압류나 소송이나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지 않은 상황에 있는 분들, 5년 동안 10년 동안 국가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명단에서 삭제된다는 건데요. 이 이유가 사실은 대개는 이제 갚으려고 해도 갚을 수 없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은닉한 준재벌, 재벌급, 고위급 인사들도 있지만 실제로 사업을 하다가 망하신 경우, 실제로 행방불명이 된 경우, 압류를 하려고 하거나 뭐 소송을 하려고 해도 주소가 불명인 경우 분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런 분들을 위한 이런 제도를 악용하는 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가진 자들도 이런 것들을 교묘하게 악용해서 세금 탈루도 계속하고 명단 공개로 돼 있는 불이익도 좀 사라지게 하는 측면이 좀 있는 게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좀 놀라운 게 저는 이 병역의 의무처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좀 평생 따라오는 것들 중에 이 세금의 의무도 있는 줄 알았는데 이 5년만 버티면 벗어날 수 있다라는 이 꼼수를 부리는 사람도 있을까 봐 좀 걱정이 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위한 혹시 강력한 대책 같은 것은 없을까요? 네, 이제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소송을 하거나 압류를 한 순간에 소멸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단순 물리적으로 5년이나 10년의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이거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원래 이제 5천만 원 이상 체납이 되면 출국 금지가 일단 좀 떨어질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관허,
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업을 하는데 제한을 둘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법들이 이제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세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12월에 법이 통과돼서 아마 올해부터 시행인데 계속 이렇게 고액 체납을 할 경우에 30일 동안 감치 유치장에 또 최대 넣을 수 있는 새로운 강력한 제재 수단도 추가된 상황입니다. 네, 오늘의 킹덤 주제 제목이니까 한번 살펴볼까 싶은데 고액 체납자 인익재산을 신고하면 정말 포상금이 20억이냐 이겁니다. 포상금 20억. 자, 신고하면 됩니까? 네, 일단은 무조건 신고만 하면 20억 드리는 건 아니고요. 아니에요. 네. 이제 5천만 원 이상의 은닉 재산을 신고했을 경우에 네. 그 금액에 따라서 최소 5%에서 많게는 이제 20%이고 최대 금액이 이제 20억이 될 수도 최대 있다. 금액이 20억. 네. 라는 네. 것을 남겼습니다. 네. 일단 은닉 재산 신고 방법이 있는데요. 국세청 누리집 또는 국세상담센터로 전화하시면 되는데요. 국번 없이 126번, 126번으로 신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창석 의원, 제가 부업 하나 제안해도 되겠습니까? 무엇입니까? 네. 고액 친납자 사냥꾼 어떻습니까? 저요? 네. 제가 사냥대행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니, 해당 대상이 아니니까요. 네. 체납 안 하셨잖아요. 네, 사냥 대신에 이제 제가 힘이 없기 때문에 네. 어떤 현행범을 잡았을 경우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 그건 제가 맡아서 하겠습니다. 예. 여기 쏠쏠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네. 사실 고액 체납자는 시민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정치권의 반응이 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반응들이 나옵니까? 네. 네, 일단 이재명 지사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어떤 분이 지금 방금 방송 중에서도 이재명 지사가 칼춤을 춰야 된다. 이런 식의 의견을 남겼었는데 일단 이재명 지사가 자신의 SNS에 글을 남겼습니다. 지난 12일이었고요.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수가 200만 명이다라고 이야기를 남겼고 밀린 금액은 무려 1조 원에 달한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끝까지 징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었고요. 네. 또 더불어민주당의 정일영 의원 같은 경우도 고액 체납자에 대한 실태를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요. 5년간 관세청이 공개한 이 상습 고액 체납자 이 명단의 76.6%가 재공개됐다고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체납했던 사람이 계속해서 체납하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명단이 공개됐으면 그 명단에 해당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반드시 징수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낼 돈이 있어도 안 내는 경우가 악의적이겠죠. 하지만 낼 돈이 없어도 못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액 체납자,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증가할 수밖에 없겠다 싶은데 대책이 없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소액 체납자도 액수적으로 따지면 1조 2천억 정도 이제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60만 명 정도가 이거를 체납하고 있다는 게 국세청 자료인데 국세청 같은 경우도 뭐 아주 일상적이진 않지만 요런 이제 3천만 원 이하의 액수에 관련해 가지고는 업종별로 그 매출액을 따져서 소멸시키지는 특례 제도를 실시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현재 이제 세법상에서도 징수유예라든가 네. 또 이제 결손 처분이라든가 이제 필요한 경우에 그런 적극적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항상 거두는데도 시간이 이제 많이 걸리기 때문에 면제해 주는 데까지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좀 동원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항상 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도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본인들이 국세청 홈페이지나 이런 데를 평소에 좀 잘 쳐다보셔야 된다는 쟁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경기도에서 오늘부터 압류한 물건들을 5년으로 공매한다고 하던데 이건 또 무슨 내용입니까? 네, 맞습니다. 경기도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세금 징수를 위해 압류한 물품 등을 오늘부터 21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공개 매각합니다. 명품 가방, 시계, 귀금속, 골프채, 양주 등 총 500점인데요. 작년 6월에는 현장 공매를 통해 3억 2천여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합니다. 제가 신고 포상금만 있으면 우리 요원들에게 하나씩 선물하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고가의 제품들이 싼 가격에 여기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제 기억에 작년에는 수입 자동차 B사의 자동차인데 슈퍼카로 불리는 자동차인데 반도 안 되는 가격에 여기 올라왔던 기억이 납니다. 예. 네, 그렇군요. 자, 결국 중요한 단어가 등장할 텐데요. 조세정의입니다. 조세정의를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 있을지 아이디어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김준호 의원, 조세정의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조금 급진적인 안인 두 가지를 항상 갖고 있는데요. 네. 하나는 이제 조세를 탈루하는 경우가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조세 피난처 텍스헤븐 국가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가 이제 하나 중요한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남는다고 생각하고요. 국내적으로 세금을 체납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는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만
5만 원권 폐지 나아가서 현금 폐지로 한번 나아가 보면 네.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투명하게 밝혀지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마늘밭에 있는 현금들이 나오면서 네. 증세 없는 증세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끔 해보게 되는데요. 네. 정치인들이 얘기하기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쟁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급진적이긴 합니다만. 네, 지하 빠른 경제가 해법이네요. 아예 사라지겠네요. 세금도 다들 열심히 내겠지만 네. 굉장히 급진적이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조세 정의 얘기해봤습니다. 자, 오늘 포상금 20억, 추적, 고액 체납자를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의 킹덤으로 이렇게 제시해 봅니다. 납세는 헌법 38조로 정한 국민의 의무이자 공동체에 대한 헌신이다. 여러분도 한 번쯤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 이어서 MU원이 코로나 속보 소식 한번 전해주시죠. 네, 코로나 속보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9일 월요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숫자는 76명입니다. 국내 발생 환자는 50명이고요. 해외 유입 환자는 20명입니다. 누적 확진자 수는 23,368명이고요. 서울 지역 확진자 수는 11명입니다. 최근 2주간 1일 신규 확진자 수는 61.8명으로 소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오늘 전해드릴 이슈가 많아서 투캉스는 쉬게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킹쇼에는 여기까지인데요. 자, 오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서신 관련해서 여대야 법무부대 대검의 충돌을 분석해드렸습니다. 라임 사태의 본질은 정치권의 권력형 게이트인가 아니면 정치 검찰의 권모술수형 공작 수사인가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내일은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정치 이슈를 킹덤에서는 중국, 찍히면 죽는다를 주제로 송현서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9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